저희가 두 분 법률가들 초대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10분 뒤면 발표할 텐데요. 네. 오늘 중간 수사 결과에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속영장 청구할 때 검찰에서 여러 가지 죄를 이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게 수사 결과 좀 더 이제 혐의가 있다고 봐가지고 이번에 발표될지, 아니면은 기존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증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할 때는 없었는데요. 과연 이번에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발표가 될지, 아니면은 여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제외되고 혹시 다른 혐의가 좀 이제 추가되지 않을지,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증거인멸 교사입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예, 만약에 조 전 부사장이 여모 상무 등을 통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이제 시켰다면은 증거인멸 교사, 즉 시켰다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는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토교통부의 그런 조사 자체가 공무집행에 해당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공무집행을 뭔가 속임수를 써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은 얼마든지 해당 법조에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 발표에 따라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될지는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네. 증거인멸죄라는 거는 형법의 법문을 보면은 타인의 사건에 대해서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성립되는 게 증거인멸죄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스스로 증거인멸죄를 범할 수는 없어요. 자기 사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모 상무는 얼마든지 증거인멸죄를 범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 전 부사장은 여모 상무를 시켜서, 즉 증거인멸을 교사해서는 할 수 있는 건데, 시켰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여모 상무가 실제로 그렇게 지시를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았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한 증거인멸 교사죄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검사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만 판단되니까 재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걸 빼고, 차라리 그렇다면은 증거인멸 교사죄는 좀 어렵더라도 어려워 보이더라도 확실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방해한 정황은 있으니까 방해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 측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할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조 전 부사장이 결국은 여모 상무 등의 직원에게 내 사건 이거 증거 인멸해 라고 시킨 증거가 있다면 더 강한 그런 처벌을 할 수 있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기소하고 처벌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조사를 방해할 때 교사 행위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기타 여러 가지 다른 행위를 통해서 다른 걸 간접적으로 조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자체를. 그렇다면은 적어도 거기까지는 입증 가능하다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거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는 기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 주목하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10일입니다. 구속기간이 10일이면 사실 8일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통상은 구속하면 통상이라 하긴 그렇지만 연장하고 이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빨리 기소를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좀 있다고 검찰이 봤을 때는 더 이상 구속에 조사할 필요 없이 지금 기소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 교사죄 그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입증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교사 그 부분이 빠진다면 국토부 조사를 지금 방해한 여모 상무를 통해서 계속 방해한 그 정황은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거가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게 추가가 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법률 용어가 참 어려운 말이 많은데 교사란 말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계란 말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속임수를 써서 거짓을 써서 공무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그런 일반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는 증거인멸죄도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증거인멸도 공무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증거를 숨기고 이러면 공무가 수사가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토부 조사가 집행이 안 되는 걸 막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집행 방해 중에 아주 특정한 부분을 증거인멸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특정하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된다면
크게 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예. 요걸로는 가능하다는 예. 뭐 그것이 오늘 일반 적용될지 분석입니다. 안 될지는 아직 지금 모르는 아직 겁니다. 알 수가 예. 없지만 3시에 발표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위계 그러니까 뭐 거짓 호의할 때 위자, 꽤 맞습니다. 개자입니다. 맞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오늘 혐의가 적용됐지 아니면 뭐죠? 증거인멸 예. 교사. 그게 좀 어려운 게 적용됐지? 증거인멸죄 하는 게 이게 네. 본인이 본인의 그 죄에 대해서 증거를 숨기는 건 죄가 안 됩니다. 죄가 안 된다면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인 이상 숨기 마련이거든요. 증거를 예. 숨기기 마련이기 아니 때문에.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예. 게요. 우리 아마 많은 시청자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증거를 내가 없앴다. 그러면 그것도 죄 아닙니까? 없애야죠. 뭐 자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없애는 거는 괜찮은데 아니, 없앨 수는 있는데 그것도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예.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범죄라 보지 않습니다. 어. 증거인멸죄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자기 증거인멸죄 처벌하지 않는데 다만 남한테 내 증거인멸죄를 시키는 거. 교사라 그러죠. 요거는 처벌하거든요. 예. 내 범죄를 네가 좀 증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시키는 건 범죄가 되지만 내가 직접 이렇게 숨기고 이런 거는 범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게 또 예전에 있었죠. 결국 이제 그 사람에게 범인에게 자기 증거를 이제 없애거나 아니면 범인이 도망가는 것도 결국은 도주죄도 사실은 처벌하지 않는데 예전에 그 유병헌 사건 때 사실은 전 체코 대사에 대해서도 그 범인 은닉 교사죄로 사실은 기소를 해가 재판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죄가 안 됐거든요. 인정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볼 때 결국은 그 어떤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예. 특정한 경우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하게는 비난할 수 없다라고 예. 봐서 형벌 규정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타인의 징계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은닉해야 증거 은닉되거든요. 인멸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 자체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번에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기 사건이니까 자기와 관련된 증거를 자기가 직접 없앴다. 그럼 그건 처벌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예. 가능하죠.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죠. 전혀 처벌할 네, 수가 없는 없죠. 거죠. 예. 예. 자, 이제 잠시 뒤면 발표할 텐데 현장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 왔고 오늘 서울 서부지검의 차장 검사가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은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3시 정각에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손수 변호사님은 네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된 뒤에 직접 보신 적 있다면서요? 예, 그게 공식적으로 본 건 아니고 사실은 예. 저도 이제 남부구치소에 이제 수용되어 있는 의뢰인이 있어가지고 접견을 하고 이제 재판 계획을 좀 짜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예. 우연히 또 그날이 이제 조선 부사장이 구속 수감된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마침 또 이제 조선 부사장도 이제 변호인과 접견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예.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예. 그 접견실이 다 이렇게 터져 있나 보죠? 별도로 이렇게 되지 않고요?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막혀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접견을 할 때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고 아니면은 변호인과 수용자 간에 불법적인 수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도관이 이제 지켜볼 수 있도록 투명 아크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원칙적으로 들으면 안 되지만 예. 교도관 입장에서 눈으로 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트여져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은행 창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창구처럼 돼 있는데 칸막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좌우로. 그래서 예. 옆에 이제 다른 접견하는 내용을 사실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서울구치소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곧 발표 시작되는 것 같고 입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했고 조사를 방해했다라는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서울 서부지검 차장 검사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기 회항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검은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발생한 뉴욕발 인천항 대한항공 K286 항공기 회항 사건을 수사하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객실 승원부 상무를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 강요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리고 국토부 감독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각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예정된 경로로 운항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하고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퇴거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고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된 사안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원돼서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 은닉하여 진상을 은폐하였고, 이로 인해 국토부 조사도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시민단체에서 수사 의뢰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등석 무료 탑승 의혹 및 국토부 직원들의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울 서부지검 김창희 차장 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일문일답을 할지, 일문일답을 안 하고 그냥 퇴장을 하는군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조금 전 그 주목했었던 부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 구속영장 청구 때는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요. 적용됐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고, 항공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혐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자, 현장에서 더 이상 일문일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과 박지훈 변호사님에게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주목할 부분이 공무상 공무집행방해 됐다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최초 구속 영역 청구할 때 4가지 범죄였는데 하나가 지금 추가된 것 같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부분은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그 후에 국토부 조사받는 과정에서 여모 상무 등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한다든지 조사를 방해했던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위계에는 공무집행 방해를 추가했고요. 나머지 4가지 그 범죄는 그 항공기 안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뭐 항로를 변경하고 또 소리치고 난동 부리면서 기장을 내리게 하고 내리게 한 것도 강요거든요. 의무 없는 일을 강요란 부분이 강요 혐의라는 게 그걸 일단은 지금 발표상으로 봤을 때는 항공기 안에서 일어났던 부분으로 제가 보이는데 업무 방해도 지금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기장이나 어떤 사무장의 업무를 못하도록 방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4가지를 지금 기소를 하고 나머지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문제 그 부분은 지금 위계에 공무집행 방해죄 이렇게 5개 범죄로 지금 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손 변호사님. 네, 지금 화면에도 나갑니다만 형법 13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아직도 이제 그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증거인멸 교사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냐, 왜 증거인멸 교사죄로 왜 처음에 기소하지 않았냐 이런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증거인멸은 본인이 조 전 부사장이 할 수가 없고 해도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증거인멸 교사죄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증거가 없고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조사를 국토부 조사를 함에 있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허위 진술을 이제 그 하도록 시킨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없애는 것에 좀 관여한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고 본인이 그 당사자인 본인이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고심 끝에 이번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표문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증거 조작을 통한 조직적인 사건 은폐와 왜곡으로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증거도 조작했고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에 왜곡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모 사모한테 증거를 없애라고 말한 뭐 그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런 얘기군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다 이렇게 본 것 같고 증거인멸의 교사 그 부분은 없다 이렇게 검찰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도 5년 이하 징역 꽤 무겁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형량이. 이 범죄가 5개이기 때문에 예. 5개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경합범위라고 합니다. 예. 그럼 5개 중에 가장 높은 형에서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가장 높은 형이 항공기 항로변경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시죠.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죠. 예, 말씀하세요. 가장 높은 죄가 이제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 항로변경죄인데 저게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10년이 가장 높은 건데 거기서 2분의 1, 15년 이하가 되고요. 하하는 1년이 되고. 그래서 1년에서 15년 사이에 지금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되냐면 예. 5개 범죄 중에 경합범이 되면 가장 5개를 다 더하지 않습니다. 더하면 30년, 50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가장 높은 죄, 가장 큰 죄에서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래서 10년이 가장 높거든요. 예. 항공기 항로변경죄 10년에서 곱하기 2분의 1 하면 15년이 됩니다. 아. 그리고 15년하고 하하는 1년이고 1년하고 15년 사이에서 법정형이 정해지고 검사가 이제 구형을 하면 판사는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다음에 강요죄하고 업무방해죄도 형량이 강요죄는 5년 이하 네. 징역, 업무방해도 역시 5년, 5년 이하 징역. 벌금 1,500만 원의 벌금이 네. 이것도 같이 다 똑같지만 범죄가 암만 많더라도 큰 죄에서 2분의 1을 가중하기 때문에 뭐 많다 해가지고 뭐 50년, 40년이 되는 게 아니고 예. 15년에서 1년 사이로 보면 되고 벌금이 있기 때문에 벌금은 또 병가를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어쨌건 지금 법 규정의 법 조문으로 보면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예. 선고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네. 실제로 정말 유죄라고 이제 그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예.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형량 계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이제 반영해 가지고 형량이 결정되는데 뭐 유리한 정황도 있을 테고 또 불리한 정황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화해가 되고 합의가 되고 탄원서가 제출되고 한다면은 형량이 내려갈 수도 있겠고 예. 아니면은 뭐 끝까지 엄벌을 구하는 피해자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또 얼만큼 반성할지 얼마 뉘우칠지 등등등 아니면 또 조사를 방해했던 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조직적이었는지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라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다 종합해가지고 형량이 결정될 텐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박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그런 형은 글쎄요 법정 최고형까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 적절한 선을 이제 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박주현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맡으신다면요. 네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변호를 맡으신다면 네.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제일 좋은 결과라고 목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애매했던 부분이 항공보안법상의 그 항공기 항로변경죄입니다. 사실 그 범죄가 가장 중한 범죄고요. 이 예. 5개 범죄 중에. 아까 10년 이하 징역 나왔었죠. 1년 이상이 중요합니다. 그 밑에가 없다는 게. 아. 그래서 그 범죄가 중요한데 그 범죄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국제법상으로는 항공에 뜬 상태에서 항공기가 변경되는 걸 가정해서 만든 범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뜨질 않았고 약간 10m 정도 리턴한 뒤로 왔는 그 결과거든요. 과연 이걸 항로로 볼 수 있느냐? 예.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법적 쟁점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툼 없지만 결국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어떤 선처를 구하는 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초범이고 이러니까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생각이 듭니다. 예. 손 변호사님은 네. 지금 그 아까 항로 변경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십니까? 글쎄요. 이번에 사실은 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육지에서 공항에서 이제 그 택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항로냐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글쎄요.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그런 항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예. 물론 국민 여론은 엄벌에 채웠으면 좋겠다. 너무 이거 가벼 행보다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법의 적용과 해석과 집행은 굉장히 엄격해야 되고 네. 또한 그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법을 무조건 형량을 적용하자, 형법을 적용하자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아마 재판부에서 고심 끝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조 전 부사장이 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재판이 확정돼가지고 유죄가 아니거든요. 예. 미결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과연 재판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혹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 점도 사실은
수용자 입장이나 피고인 입장이나 아니면은 그 가족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안에서 재판을 받느냐 나오느냐 그 부분이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도 박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성공 고수도 굉장히 거기에 많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보석 신청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재판의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실제 형량 선고와 거의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석을 허가할 때는 재판부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석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는 몸에 어떤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거나 아니면 합의가 돼가지고 더 이상 구속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그런 사건이라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봐서 아 이거는 뭐 보석이 되겠다. 근데 이 사건 사실 정말 좀 애매합니다. 일단 처음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구속되고 이래 될 줄은 누구도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후에 증거 인멸을 하고 뭐 공무 방해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속까지 돼버렸는데 대처를 잘못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했던 행위를 봤을 때는 과연 구속인가 구속을 하는 게 맞는가 국민 여론을 떠났어요. 법을 봤을 때 그런 거라면 뭐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석을 해달라서 청구를 한다면 법원에서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부터 보석 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까? 네, 보석이라는 게 사실은 줄임말인데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해가지고 재판 받다가 하는 겁니다. 재판 받다가 결국 이제 그 보석 신청을 하면은 별도의 사건번호 나오고 또 다른 재판이거든요. 부수된 또 다른 재판인데 시기는 일단 그 재판이 시작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지금은 보석을 뭐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고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보석이 신청이 돼가지고 결정이 나오면 이제 석방이 되게 되는데 글쎄요 엄밀히 보면은 수사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처럼 이 보석도 보석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은 원칙적으로 보석이 인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보석 불허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그런 그 의견서를 아마 고소 신청서에 써가지고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그 변호인이 쭉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 재판장님께서 과연 이 사건의 경우에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만약에 집행유예 선고할 사건이라면은 뭐 이게 법에 정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구치소에서 이렇게 구속생활 한 게 사실상 형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이 정도면은 고생했으니 앞으로 집행유예 선고할 사건이니까 뭐 석방을 시켜주겠다. 이런 것도 현실적인 고려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은 재판이라는 것이 법 규정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재판부도 사람이 있고 또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부담스럽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조 전 부사장이 아닌 딴 사람이 또 여론이 없는 상태라면 집행유예 가능하다면 뭐 저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보석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뭐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더 이상 실형이 안 나올 걸 붙잡아둘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론이 또 있기 때문에 또라고 검찰에서 저렇게 발표할 정도로 큰 사건이 돼버렸기 때문에 보석 청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건은 또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요. 거기서 잠깐 보셨을 때 그때 좀 어떻던가요? 그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런 모습이. 이게 또 제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전달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그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좀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당황해하고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뚫어지게 관찰을 한 건 아니지만 느껴지는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 당황과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혹시라도 뭐 안에 들어가서 뭐 누구에게 복수를 하는 뭐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뭐 안 좋은 감정을 갖는다든지 그런 걸 느끼기는 솔직히 어려웠어요. 자, 거기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 접견이요. 변호인 접견이나 가족 접견이 규정에는 몇 번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이게 그 변호인과 일반인 면회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인 면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하게 되고요. 시간도 뭐 15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한 명이 가가지고 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이제 면회를 못 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변호인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로 이제 선임이 되기 전까지는 2회 할 수 있고요. 선임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안 좋은 관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재벌 총수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계속 변호사를 상주시키는 거죠. 접견실에 변호사가 오히려 교체되고 총수는 계속 앉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좋은 관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 제한도 사실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했다시피
뭐 이 독서실 창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아크릴판이 있고 그 방에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방도 하나 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업무도 사실 할 정도로 뭐 그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몇 년 전에 그렇게 했고 뭐 필요하다면 변호사는 사실은 변호인이 된다면 무제한으로 접견이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갈 수 있고. 예. 지금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중에는 일과가 뭐 아침 6시에 기상하고 밤 9시까지 밤 9시에 취침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뭐 식사라든지 뭐 취침, 기상, 뭐 세면 이런 거는 그 규칙에 따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조선 부사장 같은 경우는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남성 사동과 여성 사동이 구분돼 있어가지고 뭐 그 관련된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뭐 다른 구치소보다 제일 늦게 건립됐기 때문에 건설됐기 때문에 시설도 상대적으로는 좀 그나마 좀 양호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남부구치소 내부 장면입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져서 뭐 좀 좋은 편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 중에. 네, 지금 그러니까 4-5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 있는 것이고요. 이 다른 그 대기업 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기업인들 중에서도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 되는데요. 여기가 여성 수용동이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따로 있습니다. 여성 수용동이고요. 시설이 뭐 새로 지었기 때문에 뭐 TV도 있습니까? 예, 안에 세탁기, TV, 뭐 목욕탕까지 이렇게 방마다 TV가 다 있습니까? 예, 4, 5인실에 있습니다. TV 막 틀어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제한돼 있겠죠. 예, 시간이 될 때 그때 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채널은 자기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뭐 그건 저도 뭐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보시지도 않고. 제가 접견을 해도 이제 안에 이렇게 그런 룰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수감 재판 중인 주요 기업인들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웃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최태원 SK 회장이죠. 이제 징역 4년을 받고 1년 4개월 지금 수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재원 동생입니다. 부회장인데 3년 6개월 확정돼가지고 1년 6개월 지금 형이 집행 중이고 구본상 LIG 넥슨 부회장입니다. 4년 받고 2년 2개월. 그리고 이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죠. 2심에 지금 3년 선고 받았거든요. 3심 중인데 구속 집행 정지된 상태입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보통 그러니까 지금 저 대기업 총수들 거의 총수급인데도 2년 가까이 지금 그 복역을 하고 이게 이제 있네요. 이분들은 구치소에 있지 않고요. 교도소로 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경우가 이제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법원에서 선고한 형이기 때문에 그걸 다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석방 얘기가 지금 정치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3분의 1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복역을 해야 되고 3분의 1을 산 후에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가석방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80% 90% 정도 형을 살아야지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저 정도면 3분의 1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오기는 사실은 지금 법대로는 나오기 어려운데 이제 어떤 사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준 변호사와 손수호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 들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